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양강무 편집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조촐하게 저희 기존 멤버끼리 모여서 게스트가 오면 내용은 풍성해지는데 발언의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송 기자가 우리를 배려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윤총무님이 요즘에 발언의 분량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그런가요? 얘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만에 모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큰일 있었잖아요. 송 기자도 알지만 의협의 출입 정지도 할 일이 들으셨겠어요? 저는 똑같은데 의협 출입 기자가 계속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이제 아이튠즈에서 히포크라테스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여다 보면은 리뷰가 없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듣나,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나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리뷰는 진짜 상당히 없긴 한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와서 들으시거든요. 데이터 분석 결과는 많이 듣는다. 네, 다운 받는 분도 꽤 많으시고. 기자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 출입 기자들이. 우와, 네 의대 붙었다고? 돈 많이 벌겠네. 축하한데. 우리 아들이 의대 갔어, 의대. 나 의사 엄마요. 여러분, 이렇게 의대 갈 때까지만 해도 의사 좋거나 멋진 줄 알았죠? 그럼 뭐합니까?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 오는 환자 수 세어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청년 의사가 추천해드리는 미래의료 예언, 파괴적 의료 혁신. 지금 당장 읽으세요. 오늘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되게 어려운 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공의라는 게 내과, 피부과, 흉부외과 등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이 의사들이 지역이랑 병원별로 수급이 어려운 곳도 있고 넘쳐나는 지원자들이 몰려서 걸러내는 곳도 있고 너무 모자라가지고 제발 와주십시오 하는데도 안 오는 병원들도 있고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공의들이 대부분 보면 수도권, 이 우리나라 의료 자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문제라고는 하는데 전공의들마저 수도권으로, 그중에서도 또 서울 중에서도 빅5로 집중되는 현상이 되게 많은데요. 이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큰 대형 병원 5곳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앞 글자가 S로 시작하네요. 네. 그러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5병원에 되게 집중되는 문제 도 있고 기피과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은 빅5 병원, 수도권, 서울, 특히 빅5 병원에 전공의들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부터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환자가 쏠리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네.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네. 환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의료 인력까지 전공의들도 쏠린다. 네, 전공의들이 거의 저희가 조사를 10년치 데이터를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공의들 지원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조사해 봤는데요. 65%가 수도권으로 쏠리고요.
그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 중에서 서울에 50%가 쏠리고 그 중에서도 빅5가 전체 그 전공의의 4분의 1을 흡수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이 커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병원이 커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또 서울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전공의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 단순히 아닌지. 그러니까 병원이 크고 교수들도 많고 하니까 그 밑에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숫자도 많긴 한데 단순히 정원을 떠나서 지원자도 몰리고 있어서 거의 매년 1,200명 넘게.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기는 1.5대 1 평균이 그러니까 기피과며 인기과 다 합쳐서 평균이 1.5대 1 정도는 되도록. 근데 반면 지방은 미달 되는 병원들이 대학병원인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 가지 않고 네. 수도권으로 그쵸. 와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죠. 네. 이거를 누가 조사했습니까? 이 자료를 데이터를. 이 데이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데이터가 그 지원을 하면 병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잖아요. 그걸 병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10년치 자료를 분석을 한 거죠. 네. 여지껏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된 적은 구체적으로 네, 없었던 없는 걸로. 거죠. 매년 전공의들을 지원하고 모집하면 그때 당시에 모집 결과 마무리되면 전화 취재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그 해마다는 취재가 됐었는데요. 10년치를 모아놓고 보니까 뭐 뻔히 알았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4분의 1이나 빅5 병원이 쏠리고 있고 65%나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뭐 이런 게 재확인된 셈인 거죠. 히포크라테스 주제가 잡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또 무슨 이게 얘기를 하시려고? 송수영 기자의 이번 주 커버 스토리입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막 던져주는데 신나가지고 대답하고 있는데 좀 자기가 아는 것 말고도 다른 다양한 주제가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좀 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을 좀 주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는 해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는 했었고 우리가 환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지방에 이제 의과대학이 막 설립되고 그랬을 당시에는 지역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 뭐 이런 것도 명분을 세워가지고 의과대학을 세웠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마지막 신생의대 설립될 때 명분은 그거였는데 현실은 해당 병원에서 일할 전공의들도 없고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 전공의가 없는 게 뭐 병원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병원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수가도 낮다 보니까 약간 전공의들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 인력이면서도 월급은 적게 주는 특수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 전공의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연구 인력이나 또 의료 인력이나 부족하게 되고 그 환자 입장에서는 뭐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원율도 전공의들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원율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럼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지역과 병원 간에 이제 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 수련받는 데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전공 과목 간에 이제 불균형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어디다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네. 시간 많죠? 둘 다 얘기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예전에 저희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얘기할 때 그거랑 거의 맞물리는 워낙 자원이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적인 전공의들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가 해서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니까요. 수도권 쏠림보다는 기피과 문제에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근데 이유는 근본적으로 같잖아요. 구조적으로는 의대 같은 문제를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죠. 자신이 평생 직업을 갖는 데서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뭐 지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오는 거고 또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이 결론을 내려주셨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 아니 끝났나요 우리 얘기?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보통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니, 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그 이유라는 게 이유를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그게 실현 가능하냐, 과연 그게 정당한 답이냐, 뭐 이거를 고민을 하면 그냥 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윤구현 대표님 지적이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 전공 과목도 그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쪽에 레전트를 하고 그쪽 전문의가 되면은 앞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은 뭐를 하면은 이거는 고생만 하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것 때문에 전공 과목 간의 그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수련받는 병원도 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나가면은 더 먹고 사는데 또는 더 뭐 명예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문제 하나로 귀결이 된다. 아니 그건 고3한테 너 네. 왜 지방에 있는 국립대 안 가고 서울대 가려고 그러니?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취직이 더 잘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이나 네. 대형 병원을 지원하는 의대생들이나 의대 졸업하고 막 그 사회 진출하는 이제 의사촌년생들이나 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에는 저도 뭐 그렇죠. 공감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어쨌든 우리 의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이 문제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니면은 대안까지는 너무 거창한 얘기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하게 그 미래의 취업 이런 부분 말고도 구조적인 문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년간 그 흉부외과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뭐 수가를 더 올려주겠다 얘기도 나왔었고, 또 뭐 급여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가 나왔다. 결국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이렇게까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수가를 더 지원을 해주고 또 급여도 또 지원을 해준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전공의들이 정확히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없었을 때 병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우리 전공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 우리 뭐 월급 받는 뭐 교수 이상 교수나 스텝을 더 뽑아서 충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꼭 전공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최근까지 가장 최근에 병원에 계신 교수님도 계신데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걸 좀 이해를 시켜야지 아마 네. 돌아가는 걸 좀 전공의들의 사람들이. 역할이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대형 병원으로 환자도 몰리고 전공의도 이제 몰리고 그러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뭐 대책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합의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한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큰 틀에서 나온 얘기는 예.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더라고요. 뭐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네. 나왔고, 사실은 그거 말고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전공 과목별로 불균형한 거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쏠림 현상, 그렇죠. 예, 과간 쏠림 현상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과간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비인기과. 근데 실제로 의대생들 중에서 그 과가 좋아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왕이면 큰 병원 가서 수련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통계 결과를 보면 결국 예를 들면 비인기과 정원 어차피 전체 정원에서는 미달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 인원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빅5 병원에 몰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전공의들이 수도권에 안 가고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도 서울로 가는 이유들이 지방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의대생 대부분이 거주지가 다 서울이래요. 수도권에 있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가 많다고 그렇게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건지 뭐 인턴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전공의까지 어느 병원에서 할 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민을 하죠. 일단은 그 병원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전공 과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미래 전망은 어떠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수련 받으면서 이게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서울이 좋고 서울에서도 초대형 병원이 좋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송선 기자님 말씀하신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럼 부산 출신에서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수련받으러 다시 부산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핑계인 것 같고. 핑계대고 그래. 제가 된 핑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쨌든 지방 쪽의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이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의대생들 붙잡고 생일도 챙겨주고 학생들 생일. 네, 학생들 생일도 챙겨준 자기 소속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대가 있으니까 그 의대에서만 좀 와줘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안 오니까 미리 생일까지 챙겨주고 이런데요. 그거는 아주 일부 대학 아닐까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아마 인간적인 관계를 좀 끈끈하게 할 수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뭐 지방 대학 중에서 뭐 학생이 부족하다. 뭐 이런 학교들은 교수님들이 다니면서 학생 모집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뭐 그거랑 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죠. 근데 그 아까 양 국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먼저 짚어야 될 게 전공의의 그런 역할이 뭐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전공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뭐 원칙적으로 보면은 전문의가 되기 전에 수련을 받는 말 그대로 수련을 받는 과정에 배우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의사인데 적정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빅5에서는 뭐 교육도 당연히 시키겠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병원을 움직이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있으면 좋죠.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죠. 네. 인기 있는 과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피과 인기과 하면 인기과라고 하면 피한성, 정재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한성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건 아주 완전 전통적인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거고. 통계도 이번에도 보이던가요? 그 순위에도 상위권에 다 있었고요. 경쟁률이? 네, 경쟁률 높은.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요. 피한성. 이거는 전통적인 인기과. 요 근래에 들어서 인기과로 급부상한 게 정재영이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세 군데가 최근 뜨고 있는 인기과라고 하더라고요. 이 6개 과목은 경쟁률도 상당해요. 뭐 2대1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 특히 빅5 병원은 더 경쟁률이 더 높고요. 그건 뭐 이런 인기과는 지방대도 거의 다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울대에서 피한성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졸업한 학생 중에 1, 2, 3등에 다 안과를 지원했던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목들의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피한성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네. 수입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그쵸. 두 번째는 덜 위험해요. 네.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뭐 산부인과나 이 외과 계열이나 사고가 나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조건이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이제 이걸 하지 않을까. 예? 선생님 때는 외과가 굉장히 인기과였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지는 않았어요. 외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말이랑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90%까지는 지원이 됐었던데. 비뇨기과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채웠었죠. 네, 저도 경쟁해서 들어갔었어요. 떨어졌었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외과랑 비뇨기과는 그 기피과로 분류되는데 요즘은
그 뭐 흉부외과랑 외과가 전공의들이 안 가는 기피과라는 거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도 요즘에 기피과로 분류되면서 흉비외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흉비외산. 흉비외산. 한문 공부 무슨 사자성어 같은. 한문 공부하는 분위기라니까. 한성 정재영. 아. 네.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근데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 10년 동안 말씀드렸던 흉부외과랑 외과는 뭐 10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줄어서 지금 뭐 외과가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30%, 뭐 4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비뇨기과는 정말 예전에는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경쟁률이 좀 셌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경쟁률이 기피과로 분류되면서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해도 있고 비뇨기과는 올해는 42.7% 정원의 42.7%만 확보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부인과도 기피과로 분류되면서 쭉 꾸준히 떨어져서 올해는 64.7%만 확보됐고 비뇨기과가 제일 낮았죠 올해. 네, 뭐 흉부외과 빼면 네, 흉부외과 빼면 제일 낮았어요. 네. 외과보다도 낮았더라고요. 정원 확보율이. 기피과도 이렇게 공통점이 정확히 반대예요. 수입이 적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그쵸. 그리고 전공 살려서 일하기 힘들고. 맞습니다. 네. 비뇨기과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죠.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글쎄요, 뭐 갑자기 준 게 공부에 갔다 오니까 줄은 거죠. 그랬어요. 가기 전만 해도 이럴 줄 몰랐지. 네, 공부에 갔다 오시고 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수련 과정이 굉장히 힘든 외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 받았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비뇨기과 수술방이 제가 있을 때도 4개 정도 열렸는데 지금 더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도 굉장히 큰 수술이 많고, 근데 개원했을 때는 그런 술기를 사실상 개원가에서 쓰는 일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비뇨기과 환자가 많아가지고 비뇨기과 환자 가지고만 개원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손쉬워 보이진 않고, 이런 것들이 아마 기피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물론 선배 입장에서는 비뇨기과는 여전히 좋은 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과라서 실습조차 안 도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또 여자 의대생들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게 흉부외과랑 비뇨기과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과고 뭐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대학에 남지 않는 이상 전공을 살릴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을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을 좀 줄이는 문제. 아까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이게 사람 국민들은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정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못 줄이는 그 병원의 시스템상 못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이 주셨어요. 전공의 문제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약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의 TO라는 게 병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해당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전문의들이 사회 나와가지고 개원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뭐 그 독립적인 전문 스페셜리스트로 개원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다 보니 기피하는 과들이 이제 분명히 나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모든 과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뭐 피부 미용이나 성형 부분, 또 아니면 단독 개원이 중요한 뭐 정신보건의학 쪽 관련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뭐 나머지 과들도 언젠가는 똑같은 운명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 전공의를 많이 뽑는다. 우리가 사실 이 전체적인 그 우리 의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정말 1차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병원에 각 과에 필요한 인력을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짚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그게 현실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병원들도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다라고 인정하고 보더라도 문제인 게 뭐냐면 다시 그 큰 병원 말고 새로 생긴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새로 생긴 병원은 수련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큰 인원의 전공의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 공평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더라도 전공의도 많고 환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안 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값싼 병원의 노동력이라는 전공의 숫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평한 선상에 있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 우리 의료 제도에 맞는 전공의 수급 문제를 일단 나눠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전문의가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거의 과별로 90% 정도는 합격률이 전문의 합격률이 그 정도는 합격률 말고요. 이제 그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는 비율 보통 한 80%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졸업 우리 전체 통계 보면 나왔을 텐데 그 의과대학 전체 배출 수하고 이 전공의 시험에 응시한 숫자 합격한 숫자하고 빼보면은 바로 제가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지금도 90% 이상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1차 진료 의사하고 전문의의 그런 뭐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1, 2, 3차 의료기관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전공의 문제도 그냥 이 그쪽에 이 기피하는 과목을 전공을 하면은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제도를 몇 년 시행해도 효과가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의가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하면 쓸데없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배출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셈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전문의 위주로 지금 의료 인력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차 진료 의사,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이나 다른 1차 진료 의사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문의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말만 전문의지 사실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의가 늘어난 이유가 제가 뭐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병원은 노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병원에 어쨌든 각과의 전공의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전문의 위주의 어떻게 보면 의료 인력의 공급이 고착화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 전문의를 선호하는 뭐 어떤 그런 경향 아니면은 이런 전문 과목의 수련 제도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긴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교수님이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어려운 걸 왜 저를 시키시는지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그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의사 인력에 관해서 아주 치밀하게 좀 고민을 하고 뭐 몇 명을 배출할 것이며 이런 1차 진료 의사 전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게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흘러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권에서 10년 사이에 의과대학이 9개인가 10개가 생겼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뭐 정원도 이게 보면 일관된 뭐가 없이 그냥 만리 정리 그런 논의만 하고 그런데 이제 대형 병원은 생기면서 거기서 각과가 생기고 병원 규모는 커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공의 숫자는 또 늘어나고 그게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철저한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모집한다는 게 보이는 게 의대 졸업 인원보다 인턴 뽑는 인원이 훨씬 더 많고 숫자가 정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턴 정원보다 레지던트 정원 1년차 뽑는 게 훨씬 많으니까 입장에서는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예 전체적인 구조가 짜져 있어서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전공을 안 할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하는 것을
뭐 물론 이제 공부를 몇 년 더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게 다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사회 일찍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왜 너는 고등학교 대학을 꼭 가려고 그러니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뭐 해서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직장에서 짜잘한 일을 하려고 해도 대학을 안 나오면은 아르바이트생을 심지어는 뽑는다고 하더라도 고졸이면 좀 의아해 하거든요. 단순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의료계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직은 통계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어차피 개원에서도 피부 미용이나 뭐 새로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최근에 어쨌든 살기 위해서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는 진료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럴 바에야 전공하지 말고 바로 그거 배워가지고 개원할 수 있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의대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의들도 바로 이제 공보위 온 공중보건 의사들 사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 트렌드가 바뀔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우리가 정말 뭐 그 만성 질환을 볼 수 있는 1차 진료 의사를 의미의 지피가 아니라 그냥 피부 미용을 빨리 어차피 할 거면 그 수련 받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확산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전공 과목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자료를 본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전공 과목별로 이 수입 순위를 공개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미국도 굉장히 의료제도가 이제 복잡하고 굉장히 자본주의 그런 사회라서 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은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입 순위가 네. 이 심장 뭐 외과나 뭐 그런 좀 위험하고 수련을 오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1위고 그다음에 마취과가 2위고 그런 식으로 수입 순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공하시는 분의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또 오래 수련 받아야 되는 그런 의사들이 대접을 못 받는 게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더 오래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 병을 보는 환자분들인데 또 뭐 공공의료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일수록 급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급여의 특성상 작년에 이제 ESD 사건 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급여화를 시키면서 막 가격을 후려치잖아요. 좀 과도하게. 예, 제가 봐도 좀 과하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급여로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러면서 단가가 낮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거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차게 된 것 같고 피부과학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에서 들어가지 않고 뭐 덕분에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수입이 많아지는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해서 흉부외과랑 외과 수가를 올려줬었잖아요. 2009년에. 조금밖에 안 올려. 외과 30%, 흉부외과 100% 올려줬는데 이 100%라는 게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100%를 해서 얼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되게 파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그 수가를 인상하는 폭이 워낙 미미했는데 그걸 100% 올려준다라고 해서 수가를 올리려면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산부인과도 이제 비근하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분만 수가를 이제 조금 올리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올리려면 뭐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5배, 10배 막 그렇게 올리든지 그러면은 아마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쯤에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 그런 수가를 10% 올리고 뭐 20% 올리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뭐 정책 냈을 때 정말 과감하게 뭘 한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뭐 의학분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만 이렇게 뭐 거의 실험하듯이 특히 수가 관련해서는
전체 파이는 정해놓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나눠 먹는 어느 과를 올리면 어느 과를 과를 낮춰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그건 의사들도 이제 과감하게 주장을 못하고 그런 면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부 입장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는 청년의사 신문에 실은 김철중 기자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신문사와 신문과 병의원의 예. 공통점. 그 이제 저도 이제 의사분들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점점 경영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파이 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눌러도 급격하게 오를 게 뻔한데 그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정도의 숫가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가뜩이나 빨리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빨리 증가하는 의료비를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그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제가 제가 이제 의사분들을 만나서 드리는 말씀은 단가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총 수입을 뭐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정도로 맞춘다 그러면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오하고 병원을 경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의료계 내에서 뭐 조정을 하는 건 의료 전체 파일을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뭐 이쪽으로 올려주면 이쪽을 낮추는 부분은 제가 정책 당국자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게 그 논리잖아요. 네. 생명을 다루는 곳에 더 많이 주려면 다른 과에서 뺏어서 지금 현 구조로는 뺏어서 올려주고 네. 다른 과는 내려주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되겠냐는 거죠. 모든 과가 저수과다. 그 저수과로 측정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파이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파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한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개원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죠.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은 거는 문제거든요. 그건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윤구현 총무님은 지금 이제 친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파이를 늘릴 수는 없다. 그 파이 안에서 해결해라. 왜냐하면 늘어나거든요. 네. 파이가 걷잡을 수, 그러니까 김철중 기자님 그 기사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문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 신문은 그래도 파이가 줄고 있는데 의료계는 늘고 있지 않냐라는 취지에 의료계처럼 이렇게 1년에 뭐 10%라고 나왔었나요? 그 정도로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냐? 손에 꼽을 만하다. 윤구현 대표님을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게 지금 기피과다. 근데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수가를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어느 과를 과감하게 내려서. 아니 저는 이제 뭐 올해 분명히 선거 때문에 그랬고 이번 또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제 그 의사 출신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게 아주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극명하게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각 당에서 지금 입당을 하셔서 이제 차기 19대 국회가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극명한 싸움도 또 기대가 아니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면서 쭉 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의료계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환자 단체들 모임에 가면은 친의료계라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핵심은 수요를 통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상의료 얘기 나오지만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적은 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서 병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정치인들한테 매력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선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은 보면 이제 사소한 데 쓰는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큰 데를 쓰는 걸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원관도 힘들어지겠죠. 그거는 저는 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가를 올리지 않는 한 이 전공의가 뭐 어느 과목에 편중이 되고 몇 년 뒤가 되면 그런 뭐 의사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안 거죠. 되죠. 네. 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오늘 저는 얘기 안 나왔지만 PA 제도랑 더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전공의가 특히 뭐 기피과 같은 경우엔 전공의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또 얘기가 커질 것 같고 지금 또 벌써 수가 얘기에다가 의료 제도 뭐 어떻게 보면 지불 제도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까지 얘기가 가버리면 너무 좀 다른 오늘 주제하고 네. 너무 가버리는 것 같은데 또 뭐 그거하고 완전히 갈라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전공의들이 결국에는 이 현실의 게임의 룰을 보고 과를 선택하고 예. 또 그 수련 병원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조금만 뭐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좀 전에 나왔던 윤 총무님이 이 파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늘고 줄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그 건강보험 그 지출액이 고령화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자체가 유지될 그 지속이 가능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룰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룰이 어떤 룰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과마다 수가를 올리면 이쪽의 수가가 떨어지는 그런 과 간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원가와 병원 간의 또 그런 파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계속 보고 저쪽에다가 그 리퍼를 안 해줄수록 그 뭐라고 했죠? 의뢰를 안 할수록 나의 이득이 커지는 그 구조죠. 제로섬 게임인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고 이게 근데 의사한테도 굉장히 피곤하고 환자한테도 득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 원활하게 환자가 진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로 가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게임의 룰에 따르면 그럴 바에야 여기서 아둥바둥 할 바에야 차라리 이 룰에서 벗어나는 비급여 진료를 한다든지 성형이나 피부 미용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룰에서 가급적이면 큰 영향 받지 않고 내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 룰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을 나의 어떻게 보면 스펙,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큰 병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룰을 이젠 바꿔야 되겠다라고 정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지불제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사소하게는 지금 나오는 포괄수가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작게는 뭐 만성질환 관리제라든지 뭐 다양한 제도들이 이런 룰을 변화하기 위한 예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룰을 그러면은 그 환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의사들 입장과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이해가 좀 합치되는 방향으로 룰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좀 짚어야 될 게 이 문제가 의사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이뻐서 이 친구들이 이런 전공을 해서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철저하게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배출을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관점은 맞는데요.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욕을 네. 왕창 먹었을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 룰이 바뀐다라는 게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거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개인입니다. 그중에 개인은 의사도 들어갈 거고 뭐 다른 보건 의료 제공자들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룰이 바뀌는 이유는 결국엔 환자들의 그 돌봄의 질이 향상되게끔 하는 거죠. 퀄리티 오브 케어라고 하는 이 그렇죠. 돌봄의 질이 향상되게끔 하는 건데 돌봄의 질이 향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이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더라도 운영이 되고 운영이 안 되고
문제는 개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이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실수가 가급적이면 안 일어나게 나쁜 행동으로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개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의도하는 얘기는 의사들의 이해를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의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 같은 이 시장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더 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시스템 안에 있어서 이 개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현재 뭐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직접 내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격한 제도 변화 때문에 갑자기 뭐 대치금을 못 갖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재의 상황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정부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의사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할 때는 잘못하면 그냥 의사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 뭐 그런 면도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좀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의사들의 그런 주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제도에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안 그래요. 이제 의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면은 이제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걸로만 보거든요. 근데 이 기피과의 이 의료 인력이 이제 배출되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사들이 이뻐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그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그 이제 환자들 수도권 쏠림할 때 결국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당장 뭐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흉부외과나 비뇨기과나 뭐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곳이 없어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특히나 흉부외과는 서울에도 많을 필요가 있는 병원. 저번에 우리 이제 응급 의료 체계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게 서울에 4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었나요? 방송에서 하셨던 얘기였나요? 그 전에 얘기였나요? 그렇죠. 한 4개 정도만 있고. 근데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흉부외과, 비뇨기과를 해서 큰 수술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그렇죠. 뭐 기피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경쟁률, 지원율을 놓고 따지는 거잖아요. 정원 대비 몇 %만 확보가 됐다. 그래서 흉부외과는 뭐 정원에 뭐 70몇 명이면 2012년에는 25명만 1년차 레지던트를 지원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흉부외과 의사가 정말 부족한 건지 그게 저는 좀 약간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를 따고서도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흉부외과 전문이지만 그냥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처럼 1차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 그런 인력을 다 하지 못하면서 기피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문제에도 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정원을 너무 뻥튀기 해놨기 때문에 지원율이 30%밖에 안 되는 건 아닌지. 정원을 뻥튀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편집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비용의 고급 인력을 쓰기 위한 결국은 그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이 전공의 수급 문제는 병협이
사실 정하죠. 네, 예, 그렇죠. 병원 때문에 병력이 회원 병원들이 우리 이만큼 인력이 있어야지 병원이 돌아간다. 전공의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돌아가니까 이 정도 정원을 우리는 써야겠다. 이 사람들 그게- 졸업한 다음에 진로는 잘 모르겠다. 수련 병원이 되는 기준이 있고 수련 병원 되는 기준에서 과별로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는 기준이 교수 숫자랑 뭐 이런 거 대비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그렇죠. 이게 해서. 그러니까 흉부외과나 뭐 비뇨기과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교수가 많이 필요한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진료과라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거를 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몇 명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수련을 시키는 게 좋을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병원협회에서는 병원이 몇 개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의 숫자가 몇 명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우리 병원에서 몇 명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산부인과처럼 앞으로 네. 줄어들 게 뻔하잖아요. 흉부외과는 최소한 뭐 심장병 환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노인이 많아지니까. 근데 산부인과는 출산이 낮아지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은 전공의 숫자를 줄이는 게 맞죠. 아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소방 이거 뭐 단적으로 비교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만병원협회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지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대원이며 이런 거를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고 있지만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의 전공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대부분 수도권에서 줄이면 뭐 일단은 서울에 소수가 갈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지방에 공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 전문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병원협회에서 정해놓은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게 바람직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지금 당장은 큰 뭐 진료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조만간 계속 수련받는 의사가 줄어들면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좀 그 필요한 전문의 인력에 따라서 전공의 숫자도 좀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측면보다는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점에서. 복지부도 의학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방향이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이게 한번 늘려놓은 걸 줄이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각 병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좀 과별로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과별 학회 얘기 듣고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는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급여가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수가가 돈을 잘 벌어주면 많이 주나요? 병원마다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같은 병원 병원마다- 내에서 네. 여기는 좀 돈 잘 벌어주니까 많이.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학 교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직급에 따라서 호봉에 네, 따라서 정해진 급여는 있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태를 뭐 많이 주느냐 덜 주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학병원 아닌데보다는 그런 과목별로 차이는 좀 오히려 덜한 편이죠. 과목과 간의 차이는 좀 덜하다. 오히려 이제 그냥 뭐 봉직으로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은 네. 그거에 예를 들어 비하면 아까 덜하다. 얘기한 뭐 피한성, 뭐 정재영 그런 그렇죠. 데는 그러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왜 질문 드렸냐면 수가를 급여에 직접 반영이 되느냐. 왜냐하면 흉부외과나 이런 외과 수술이 대학병원 아니면 이루어지기 좀 어렵잖아요. 또 그게 또 바람직한 수술들이고 2차 병원급에서 심장을 여는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전문 병원화 시켜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과연 해야 하나라는 좀 갸웃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건에 이제 따라 다르죠. 그 단정적으로 아니 뭐 그러니까 전문 병원화 시켜서 흉부외과 수술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좋은 건데 이게 문제는 모든 이제 병원이 그 다 그렇게 하는 건 대학병원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포함한 병원들이 다 이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이 과목을 바라보거든요. 어떤 과목이 이게
이게 생명과 직결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전공이다. 그런 관점보다는 수익을 많이 올려주느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방에 있는 뭐 흉부외과에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뭐 그쪽 병원들이 더 잘 돌아가게 한다거나 좋은 인력을 더 뭐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지원이지 않을까요? 그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히려 그 관점은 그게 맞겠죠. 병원 간에 이미 차이가 나버린 전공의를 끌어당기는 능력 이런 면에 있어서 그 경쟁이 사실상 공평치 않다라는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그 지방에서 수련받았을 때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명분으로는 그런 논리가 먹힐 수 있겠지만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트레이닝을 이왕이면은 환자 많은 데서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그 인력들이 지방에 가면은 더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회가 되면 청년의사에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전공을 살려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의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제 의원 개설을 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병원 이름.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양비뇨기과 의원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은 비뇨기과 전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설을 안 하고 자기 전공 과목을 표기를 안 하는 의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네. 다 하진 못했고 예전에 비뇨기과만 가지고 좀 했을 때 비뇨기과 개원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지원을 안 하나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개원해가지고 비뇨기과만 진료보는 경우 없고 뭐 피부 비뇨기과 또는 아예 그냥 그런 이름 떼고 무슨 클리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꽤 많았어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아예 전공 과목을 표기 안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선 더 나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외과 의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청년의사 의원 그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1차 진료 의사로 일을 하겠다 하고 또 표방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얘기가 참 결론이 쉽게 네. 안 나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빅5 병원들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그 중에는 지방에도 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은 보통 수련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방도 이렇게 하고 하는 돌리는데 굉장히 재밌는 지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리는지? 그러니까 그냥 수도권으로 꼭 빅5 뭐 지방에 수련 받는 거랑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불공정한 경쟁을 네.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서울의 빅5 병원 중에 한 군데는 굉장히 지방에 많은 병원들을 네. 가지고 있어요. 어딘지 다 알잖아요. 다 알겠지만 굳이 그 병원을 뭐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렇게 네. 공개는 안 하자면 거기에 정말 많은 인턴들이 지원을 합니다. 인턴들 네. 지원하면 거기서 이제 사실상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본원에서부터 시작 안 하는 인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친한 인턴 여자 선생님이 술 먹고. 있죠. 지방에 같이 술 그 선생님도 본원의 지방에 의대에서 거기를 지원했어요. 그 지원했는데 뭐 청주서부터 그 왜 돌기 그래? 시작해요. 여기 지명을 또 말하세요. 뭐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돌기 시작하는데 보통 지방에 있는 그냥 보통의 수련병원 같은 경우는 인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공의들을 모아서 자기의 자병원들에다가도 전공의를 수급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냥 뭐 빅5 병원이 아예 별개 4차 병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떼놓고 생각하더라도 그 네트워크의 브랜치 병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비하면은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인가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병원협회나 아니면 병원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 그 전공의들을 뽑아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하고 수련을 잘 시켜서 이런 전문의를 배출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냥 인력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인턴생은 내가 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비교적 싼 값에 의료 인력을 공급을 받아서 많은 병원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육장님 말로는 그 경쟁 병원들이 이제 뭐라고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이제 큰 병원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인턴 티오를 공유를 해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턴 티오 모집을 그 큰 빅5 병원에서 해서 거기 이제 파견을 돌립니다. 근데 그게 계약이 이제 한계가 끝나면은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수련하는 그 인턴 레지던트의 수급이 빅5가 꽤 많은 권한과 어떻게 보면 그걸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안 하는 게 이미 그 빅5 병원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서 그런 건가? 아니면 실제로는 그게 뭐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딱 여기서 어떤 해결 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얘기는 좀 모아지는 거 지금 뭐 양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게 전문의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전공의들 그냥 단지 의료 인력의 하나로 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싸게 공급받아서 쓸 수 있는 인력의 하나로 보다 보니까 정원이 과잉 책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말씀하셨듯이 빅5에 몰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흉부외과, 외과, 기피과 문제 뭐 수가 가산했다가 다시 폐지하자 이런 논란도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가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뭐 지원이 늘겠지라고만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우선은 총체적으로 전문의의 수급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파악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정원 책정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닌 전문의 수급 돼야 할 전문의 인력이 얼마인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송수영 기자가 자기가 정리를 썼으니까 결론을 다 이미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로 정리해야지. 제가 오늘 마치 빅5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빅5 유일하게 빅5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빅5가 권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얘기한 거는 빅5라는 병원이 뭐 대학들도 다 명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사회 각층에 다 이미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막연한 얘기일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빅5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학회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계세요. 학회와 또 전공의 수급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근데 각 학회에서 뭐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회에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다 빅5고 또 사실 병원협회의 중요한 회장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이번에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빅5의 원장님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냥 누군가 이 얘기를 좀 해주길 바라면서 던졌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셔서 스스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뭐 제가 굳이 이 부분이 권력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으신 빅5 관계자들 저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빅5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청년의사 편집국장님이 그 막판에 이렇게 소심해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출입정지도 당하시고 이제 더 이상 네. 출정지 나가면은 사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친한 학회 분들하고 얘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또 멀리선 또 지방에서 회의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회의 모임 뭐 하고 뭐 이러는데 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의 의견을 좀 덜 듣게 되고 오히려 지방은 지역별로 모임들을 많이 또 하시죠. 네, 오늘 솔직히 이 주제를 하고 얘기했을 때 올해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됐었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많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내공들이 이제는 8회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